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폭도에서 발견된 40대 남성의 시신과 피투성이가 된 채 울고 있던 여자친구. 처음에는 단순한 자해 사건으로 보였지만 수사가 진행될수록 드러나는 의혹들과 거짓말들, 그리고 갑작스럽게 자취를 감춘 신고자의 1년 넘는 토피극. 이 사건 뒤에 숨겨진 진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였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한 형사가 이 복잡한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30분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복도에 울려 퍼진 비명소리가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었다. 11층 복도 끝자락 1111호 앞에서 한 여성이 무릎을 꿇고 흐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문 앞에는 40대 남성이 숨진 채 쓰러져 있었다. 여보세요, 1일이에요? 사람이 죽었어요. 첫 신고자인 이 여성의 목소리는 공포와 절망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김미영이라고 밝혔으며 고인과 연인 관계였다고 진술했다. 신고를 받은 마포경찰서 강력계 박성민 형사는 현장으로 급히 출동했다. 15년간 강력사건을 담당해온 그에게도 이 사건은 처음부터 범상치 않은 느낌을 주었다. 현장에 도착한 박 형사가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폭도 바닥에 흩어진 혈흔과 함께 엎드려 있는 고인의 모습이었다. 고인은 최진호라는 43세 남성으로 인근 건설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그의 몸에는 여러 군데 자상이 있었고 특히 가슴 부위의 상처가 치명적으로 보였다. 신고자와 분리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 형사는 동료들에게 지시하며 김미영을 별도 공간으로 안내했다. 그녀는 여전히 충격 상태에 있는 듯 보였지만 형사의 경험으로는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었다. 어떻게 발견하게 되었나요? 박 형사가 차분히 물었다. 김미영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어젯밤에 헤어지자고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진호 오빠가 갑자기 이상하게 굴면서 자해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리려고 했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오늘 새벽에 연락이 안 되어서 찾아왔는데 문 앞에서 이렇게. 하지만 박 형사는 그녀의 진술에서 여러 의문점을 발견했다. 우선 김미영의 손에 묻은 혈흔의 양이 단순히 고인을 발견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묻었다고 보기에는 너무 많았다. 또한 그녀의 옷에도 미세한 혈흔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현장 발견 시점과는 맞지 않는 패턴이었다. 현장 감식을 담당한 국가수 감식팀의 보고서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최진호의 사인은 예리한 흉기에 의한 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이었으나 상처의 각도와 깊이를 분석한 결과 자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 특히 등 부위에서 발견된 자상은 본인이 스스로 만들 수 없는 위치와 각도였다. 이건 명백한 타살입니다. 감식팀장의 말에 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현장에서 느꼈던 위화감이 정확했던 것이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현장 상황이었다. 김미영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최진호가 자해를 시도했다고 했지만 현장에서는 격투의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되었다. 폭도 벽에는 혈흔이 튀어 있었고 오피스텔 문 손잡이에는 누군가 강하게 잡아당긴 듯한 흔적이 남아있었다. 또한 최진호의 손톱 사이에서는 다른 사람의 피부 조직이 발견되어 범행 직전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박 형사는 김미영을 다시 불러 상세한 진술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처음 진술과 다른 내용들을 말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젯밤 10시경 헤어졌다고 했던 그녀가 두 번째 조사에서는 11시가 넘어서 헤어졌다고 말을 바꾸었다. 그리고 최진호가 자해를 시도했다는 부분에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자 말을 얼버무리며 일관성 있는 답변을 하지 못했다. 그때 상황을 정확히 다시 말씀해주세요. 박 형사가 다시 한번 물었다. 김미영은 잠시 망설이더니 사실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박 형사는 명백한 거짓말의 신호를 읽어낼 수 있었다. 현장 조사가 진행될수록 김미영의 진술과 물증 사이의 괴리는 더욱 명확해졌다. CCTV 분석 결과 사건 당일 새벽 4시경 김미영이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으나 그녀가 주장한 발견 시각인 5시 30분보다 훨씬 이른 시간이었다. 또한 그녀가 오피스텔을 나가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는 그녀가 현장에 계속 머물러 있었음을 의미했다. 더욱 결정적인 증거는 최진호의 휴대폰에서 발견되었다. 사건 전날 밤 김미영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을 복구한 결과 단순한 이별 통보가 아닌 격렬한 다툼의 흔적이 드러났다. 특히 김미영이 보낸 마지막 메시지는 두고 바라는 협박성 내용이었다.
박 형사는 이제 김미영을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로 전환하여 조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정식 체포영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더 확고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는 김미영의 행적과 최진호와의 관계를 더 자세히 파악하기로 했다. 주변 상가와 오피스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탐문조사 결과 두 사람은 약 2년 전부터 연인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최근 들어 자주 다투는 모습이 목격되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특히 한 주민은 사건 전날 밤 늦게 복도에서 큰 소리로 말다툼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여자 목소리로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손해를 받는데라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어요. 같은 층에 거주하는 60대 여성의 증언이었다. 이 증언은 단순한 연인 간의 이별 갈등이 아닌 다른 동기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형사는 김미영과 최진호의 경제적 관계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은행 계좌 추적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최진호는 지난 1년간 김미영에게 총 3,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송금했던 것이다. 이는 그의 연봉을 고려할 때 상당한 금액이었으며 대부분이 김미영이 운영하던 온라인 쇼핑몰 사업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송금되었다. 하지만 김미영의 사업자 등록을 확인한 결과 실제로는 사업 실체가 거의 없었고 매출도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는 그녀가 허위 사업을 구실로 최진호로부터 돈을 편취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이었다. 이제 동기가 명확해졌습니다. 박 형사는 동료 형사들과의 사건 검토 회의에서 말했다. 피의자 김미영은 사기 행위가 발각될 것을 두려워해 최진호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김미영이 갑자기 사라졌다. 그녀는 마지막 조사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고 그녀가 거주한다고 신고한 주소지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휴대폰도 꺼진 상태였으며 은행 계좌 사용 내역도 확인되지 않았다. 그녀는 완전히 자취를 감춘 것이었다. 박 형사는 즉시 김미영에 대한 전국 수배령을 내렸다. 혐의는 살인 및 사기였다. 하지만 그녀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계획된 도주인 것처럼 그녀의 모든 흔적이 깨끗이 사라져 있었다. 사건은 이렇게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박 형사는 매일 새로운 단서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김미영의 행방은 묘연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사건은 미제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아져 갔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수사를 계속했다. 김미영이 자취를 감춘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박성민 형사는 수사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는 김미영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가 제출한 신분증상의 정보들을 하나씩 확인해보니 놀랍게도 상당 부분이 허위였음이 드러났다. 우선 그녀가 거주한다고 신고한 서울의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보니 해당 주소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다. 그곳의 집주인은 김미영이라는 사람을 전혀 모른다고 했다. 또한 그녀가 제출한 직장 정보 역시 허위였다. 그녀가 근무한다고 했던 마케팅 회사에 연락해보니 그런 이름의 직원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 여자 처음부터 가짜 신분으로 최진호에게 접근한 거군요. 박 형사는 점점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는 것을 느꼈다. 김미영이 단순한 연인이 아닌 처음부터 최진호를 노린 사기범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 깊이 조사해보니 김미영이 사용한 계좌 역시 타인 명의로 개설된 것들이었다. 그녀는 여러 개의 차명 계좌를 통해 최진호로부터 받은 돈을 세탁하고 있었던 것이다. 금융감독원의 협조를 요청하여 관련 계좌들을 추적한 결과 총 5,200만 원이라는 거액이 복잡한 경로를 거쳐 최종적으로 해외로 송금되었음이 확인되었다. 피해 규모가 처음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수사팀 회의에서 박 형사가 보고했다. 최진호 씨로부터 직접 받은 3,500만 원 외에도 차명 계좌를 통해 추가로 1,7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다. 최진호가 김미영에게 송금한 돈 중 상당 부분이 그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유산이었던 것이다. 최진호의 부모는 2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는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부모님이 남긴 재산을 물려받았다. 그 금액이 정확히 5천만 원이었다. 최진호의 회사 동료들을 만나 그의 인간관계를 파악하던 중 박 형사는 중요한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최진호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던 이상훈 과장의 말에 따르면 최진호는 평소 매우 신중하고 절약하는 성격이었는데 김미영을 만난 후부터 갑자기 큰돈을 쓰기 시작했다고 했다. 진호가 어느 날부터 비싼 선물을 자주 사더라고요. 여자친구한테 주는 거라고 하면서요. 이 과장의 증언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여자친구를 직장 동료들에게 한 번도 소개해준 적이 없어요. 회식 자리에도 절대 데려오지 않았고요. 이는 김미영이 의도적으로 최진호의 인간관계에서 자신을 격리시켰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가 들통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진호와의 관계를 철저히 은밀하게 유지했던 것이다. 박 형사는 김미영의 실제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다.
우선 그녀가 최진호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수집하여 얼굴 인식 시스템에 입력했다. 또한 그녀가 사용했던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통해 다른 온라인 활동 흔적을 추적했다. 몇 주간의 추적 끝에 드디어 단서가 잡혔다. 김미영이 사용했던 이메일 주소가 3년 전 부산의 한 부동산 사기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부산 관할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하여 해당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그 사건의 피의자 중 한 명이 정미선이라는 이름의 여성이었는데 사진을 비교해본 결과 김미영과 동일 인물임이 확인되었다. 정미선은 가상의 부동산 투자 상품을 만들어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총 2억 3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수배 중이었으나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다. 이 여자는 전문적인 사기범입니다. 박 형사는 사건의 심각성을 새롭게 인식했다. 김미영 아니 정미선은 단순한 연인 사기가 아닌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전문 사기범이었던 것이다. 부산 사건의 수사 기록을 더 자세히 분석해보니 정미선의 범행 수법이 드러났다. 그녀는 주로 중년 남성들을 타겟으로 하여 연인 관계를 맺은 후 가상의 사업이나 투자를 구실로 거액의 돈을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그리고 피해자가 의심하기 시작하면 즉시 자취를 감추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과거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여러 번 수배된 전력이 있다는 것이었다. 대구에서 3천만 원, 광주에서 5천만 원, 그리고 부산에서 2억 3천만 원까지 그녀의 범죄 피해 총액은 3억 원을 넘어서고 있었다. 이 정도면 조직적인 범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박 형사는 수사 방향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미선이 혼자서 이 모든 일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지만 배후에 조직이 있을 가능성도 충분했다. 한편 최진호의 죽음에 대한 부검 결과도 더욱 상세하게 나왔다. 쿡가수의 정밀 분석 결과 그의 몸에서 발견된 자상은 총 11개였으며 이 중 치명상은 심장 부위를 관통한 상처였다. 흉기는 날카로운 칼로 추정되며 칼날의 길이는 약 15cm 정도였다. 더욱 중요한 것은 최진호의 손톱 사이에서 발견된 피부 조직의 DNA 분석 결과였다. 이 DNA는 김미영의 것과 일치했다. 이는 그가 죽기 직전 김미영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였다. 이제 물적 증거는 충분합니다. 박 형사는 김미영, 즉 정미선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혐의는 살인, 사기 그리고 문서 위조였다. 법원은 증거의 명확성을 인정하여 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문제는 정미선의 행방이었다. 그녀는 완전히 자취를 감춘 상태였고 모든 연락처가 차단되어 있었다. 박 형사는 전국의 모든 경찰서에 수배령을 전파하고 출입국 관리소에도 협조를 요청하여 그녀의 출국 여부를 확인했다. 다행히 그녀는 아직 출국하지 않은 상태였다. 수사팀은 정미선이 숨어있을 만한 장소들을 하나씩 탐문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과거에 거주했던 지역들, 그녀와 연관된 사람들, 그리고 그녀가 자주 이용했던 시설들을 모두 조사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그녀의 행방은 묘연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단서가 나타났다. 인천의 한 모텔에서 정미선과 비슷한 외모의 여성이 장기 투숙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온 것이다. 모텔 사장의 말에 따르면 그 여성은 약 2달 전부터 투숙하고 있으며 거의 외출하지 않고 방에만 머물러 있다고 했다. 박 형사는 즉시 인천으로 향했다. 하지만 막상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 여성은 이미 사라진 후였다. 모텔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전날 밤 갑자기 짐을 챙겨 나갔다고 했다. 마치 누군가 오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정보가 새어나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 형사는 수사팀 내부의 보안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기로 했다. 정미선이 이렇게 빠르게 도주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았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사건 발생 후 10개월이 지났다. 언론에서는 이미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고 경찰 내부에서도 미제 사건으로 분류하자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박 형사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최진호 씨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매일 사무실에서 사건 파일을 다시 검토하며 놓친 단서가 없는지 확인했다. 그리고 전국의 경찰서에 정기적으로 연락하여 정미선과 관련된 제보가 없는지 확인했다. 그의 집념은 결국 결실을 맺게 되었다. 사건 발생 후 11개월째 되던 날 드디어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왔다. 대전의 한 찜질방에서 정미선으로 보이는 여성이 목격되었다는 것이었다. 대전의 한 찜질방에서 정미선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목격되었다는 제보를 받은 박성민 형사는 즉시 대전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했다. 대전 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찜질방 주변을 완전히 포위했고 모든 출입구에 경찰관을 배치했다. 찜질방은 24시간 운영되는 대형 시설로
많은 사람들이 장기간 머물 수 있는 곳이었다. 박 형사는 찜질방 사장과 직접 면담을 가졌다. 사장의 말에 따르면 문제의 여성은 약 3주 전부터 이곳에 머물고 있으며 주로 여성 전용 구역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그 여성분 뭔가 숨어 지내는 느낌이었어요. 다른 손님들과 거의 대화하지 않고 항상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다니더라고요. 찜질방 사장의 증언이었다. 박 형사는 여성 수사관과 함께 찜질방 내부로 들어갔다. 여성 전용 구역은 남성 수사관이 직접 수색할 수 없기 때문에 여성 수사관이 먼저 들어가 확인하기로 했다. 긴장된 시간이 흘렀다. 10분 후 여성 수사관으로부터 무전이 왔다. 목표물 발견했습니다. 수면실에 있습니다. 박 형사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드디어 1년이 넘는 수사 끝에 정미선을 찾아낸 것이다. 하지만 그는 성급히 행동하지 않았다. 정미선이 또다시 도주할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해야 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된 후 박 형사와 수사팀은 수면실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 잠들어 있는 여성의 모습이 보였다. 얼굴을 확인해보니 틀림없이 정미선이었다. 1년 넘게 토피 생활을 한 탓인지 그녀는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특징적인 얼굴형은 그대로였다. 정미선 씨, 당신을 체포합니다. 박 형사가 조용히 말했다. 정미선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며 일어났지만 이미 사방이 경찰관들로 둘러싸인 상태였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음을 깨달았는지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되었다. 경찰서로 이송된 정미선은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저는 김미영이 맞습니다. 정미선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박 형사가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하자 그녀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다. 지문 대조 결과 정미선과 완전히 일치했고 DNA 검사 결과도 최진호의 손톱에서 발견된 피부 조직과 일치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들이 그녀 앞에 놓여 있었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입니다. 박 형사가 차분하게 말했다. 최진호 씨를 왜 죽였습니까? 한참의 침묵 끝에 정미선이 입을 열었다. 진호 오빠가 제 정체를 알아버렸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사업 자금이라고 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썼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어요. 박 형사는 그녀의 진술을 자세히 기록하기 시작했다. 정미선의 고백에 따르면 사건 당일 새벽 그녀는 최진호를 만나 마지막으로 설득해보려 했다고 했다. 하지만 최진호는 더 이상 속지 않겠다며 즉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다. 그때 순간적으로 화가 났어요. 제가 부엌칼을 들고. 정미선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박 형사는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그녀가 선택한 길이었기 때문이다. 정미선의 진술은 계속되었다. 그녀는 최진호를 살해한 후 자해로 꾸미려고 했지만 현장 상황이 너무 명백히 타살임을 보여주고 있어서 포기했다고 했다. 그래서 급하게 자해 시도를 목격했다는 거짓 신고를 한 것이었다. 돈은 어디에 있습니까? 박 형사가 물었다. 정미선은 해외 계좌로 송금했던 돈 중 일부는 이미 사용했지만 대부분은 아직 남아있다고 했다. 총 피해액 5,200만 원 중 약 3천만 원 정도가 해외 계좌에 보관되어 있었다. 그녀는 도피 생활 중에도 그 돈에는 손대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정미선의 진술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그녀는 최진호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까지 더 있다는 것을 시인했다. 부산, 대구, 광주에서의 사기 사건들이 모두 그녀의 소행이었으며 총 피해자는 12명, 피해액은 4억 원을 넘어선다고 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정미선이 변명조로 말했다. 어려서부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고 정직하게 살아서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박 형사는 그녀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속이고 심지어 생명까지 빼앗을 권리는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수사 과정에서 정미선의 더 자세한 신상이 드러났다. 그녀의 본명은 정미선이 맞았고 올해 38살이었다. 경상남도 출신으로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자란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20살 때부터 각종 사기 사건에 연루되기 시작했고 점점 수법이 정교해져 갔다. 특히 그녀의 범행 수법은 매우 치밀했다. 목표로 하는 피해자를 정한 후 먼저 그 사람의 주변 정보를 철저히 수집했다. 취미, 성격, 경제 상황, 인간관계 등을 파악한 후 그에 맞는 가짜 신분을 만들어 접근했다. 그리고 충분한 신뢰를 쌓은 후 가짜 사업이나 투자를 제안하여 돈을 편취하는 방식이었다. 최진호 씨의 경우는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박 형사가 물었다. 정미선은 최진호가 부모를 잃고 혼자 살고 있다는 것을 미리 파악했다고 했다. 그는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의도적으로 우연한 만남을 연출하여 접근했다.
헬스장에서 만난 것처럼 꾸몄지만 실제로는 그의 동선을 미리 파악하고 계획적으로 만났던 것이다. 이 모든 게 계획된 범죄였다는 뜻이군요. 박 형사는 정미선의 범행 수법의 치밀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단순한 사기범이 아닌 전문적인 범죄자였다. 정미선의 자백을 바탕으로 수사팀은 다른 피해 사건들도 재수사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더 많은 피해자들이 발견되었다. 그녀가 직접 시인하지 않은 사건들도 여러 건 있었는데 수법이 너무나 유사했다. 한편 정미선이 도피 생활 중에 어떻게 지냈는지도 밝혀졌다. 그녀는 주로 찜질방이나 모텔을 전전하며 숨어 지냈고 가짜 신분증을 여러 개 만들어 사용했다. 또한 온라인으로 각종 생필품을 주문하여 택배함에서 받아가는 방식으로 생활했다. 1년 넘게 이런 식으로 살면서 후회하지 않았습니까? 박 형사가 물었다. 정미선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다. 매일 후회했어요. 특히 진호 오빠를. 그 사람을 죽인 것은 정말 후회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수사가 마무리되어 가면서 박 형사는 정미선의 범행 전모를 정리했다. 그녀는 총 15명의 피해자로부터 4억 5천만 원을 편취했으며 그중 한 명인 최진호를 살해했다. 죄명은 살인, 사기, 공문서 위조 등 다수였다. 검찰에 송치된 정미선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그녀가 편취한 돈 중 상당 부분은 이미 사용되어 피해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해외로 송금된 3천만 원 정도만 회수할 수 있을 뿐이었다. 박 형사는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깊은 아쉬움을 느꼈다. 정미선을 더 일찍 체포했다면 최진호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어도 그의 억울함은 풀어주었다는 것에 위안을 삼았다. 정미선의 체포 소식은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그동안 그녀에게 피해를 당했던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내어 추가 신고를 하기 시작했다. 수사팀은 이들의 피해도 함께 수사하여 정미선의 죄상을 더욱 명확히 밝혀냈다. 사건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서 박 형사는 최진호의 무덤을 찾아갔다. 그의 묘비 앞에서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편히 쉬세요. 범인을 잡았습니다. 정미선의 재판이 시작된 것은 그녀가 체포된 지 3개월 후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에는 연일 방청객들이 몰려들었다. 피해자 유족들과 언론, 그리고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이 정의의 실현을 지켜보기 위해 모인 것이었다. 검찰은 정미선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살인죄와 함께 상습적 사기행위, 그리고 피해자가 다수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였다. 주임 검사는 공판에서 피고인은 15년간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범죄를 반복해왔으며 특히 최진호 씨를 살해한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정미선의 변호인은 정신감정을 요청하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녀가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고 범행 당시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 주된 논리였다. 하지만 법원이 명령한 정신감정 결과 정미선은 범행 당시 완전한 책임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정되었다. 박성민 형사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들을 상세히 증언했다. 그의 증언은 정미선의 범행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악질적이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선정할 때부터 매우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 형사의 증언이 계속되었다. 특히 최진호 씨의 경우 그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유산이 5천만 원이라는 것을 미리 파악하고 접근했습니다. 이는 우연한 만남이 아닌 철저히 계획된 범죄였음을 보여줍니다. 법정에서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은 최진호의 회사 동료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였다. 그들은 최진호가 얼마나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정미선을 만난 후 어떻게 변했는지를 눈물을 흘리며 증언했다. 진호는 정말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의심할 줄 모르는 성격이었거든요. 동료 이상훈의 증언이었다. 그런 진호의 마음을 이용해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게 정말 용서할 수 없어요. 정미선의 다른 피해자들도 법정에 출석하여 그들이 받은 피해를 증언했다. 부산에서 2억 3천만 원을 잃은 김성호 씨는 평생 모은 돈을 모두 잃고 가족들과 헤어져야 했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대구의 피해자 박영수 씨는 정미선 때문에 사업이 망하고 집까지 잃었다고 증언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정미선의 과거도 더욱 자세히 드러났다. 그녀는 실제로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것은 맞았지만 그것이 범행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었다. 오히려 그녀는 20살 때부터 작은 사기를 시작하여 점점 수법을 발전시켜온 전문 범죄자였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과거에도 한 차례 살인 미수 사건을 저질렀다는 사실이었다. 5년 전 광주에서 한 피해자가 그녀의 정체를 눈치채고 신고하려 하자 그를 흉기로 위협한 적이 있었다. 다행히 그때는 미수에 그쳤지만 이미 그때부터 그녀의 폭력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법정에서 정미선은 대부분의 시간을 고개를 숙인 채 지냈다. 간혹 피해자들의 증언을 들을 때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그것이 진정한 반성인지 아니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재판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최진호 살해의 고의성이었다. 정미선 측 변호인은 순간적인 실수였으며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11개의 자상과 격투 흔적을 근거로 명백한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국가수 전문가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부검 결과를 설명했다. 피해자의 상처 패턴을 보면 가장 치명적인 심장 부위의 상처는 정확히 심장을 겨냥하여 깊숙이 찔러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나 우발적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상처가 아닙니다. 또한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 패턴 분석 결과도 제시되었다. 피해 분포와 튀김 각도를 분석한 결과 최진호는 쓰러진 후에도 추가로 공격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미선이 확실히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였다. 재판이 막바지에 다다를 무렵 정미선에게 최후 진술의 기회가 주어졌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는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진호 씨를 죽인 것은 평생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아무리 후회해도 이미 일어난 일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분들께도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하지만 그녀의 사과가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15년간 계속된 그녀의 범행을 고려할 때 이는 너무 늦은 후회였다. 판결 선고일이 되었다. 법정은 피해자 유족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재판장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인 정미선의 범행은 매우 계획적이고 지능적이었으며 피해자가 다수에 이르고 피해 규모도 막대합니다. 특히 최진호에 대한 살인은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극악무도한 행위로 어떠한 선처의 여지도 없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따라서 본 법원은 피고인 정미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4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합니다.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 방청석에서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박수가 터져나왔다. 피해자 유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위로했다. 비록 잃은 생명과 재산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정의는 실현되었다. 정미선은 판결을 듣는 동안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이런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법정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박성민 형사는 법정을 나서며 깊은 감회에 젖었다. 1년 넘게 계속된 수사가 드디어 마무리된 것이다. 비록 최진호의 생명은 되돌릴 수 없지만 적어도 그의 억울함은 풀어주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판결 후 박 형사는 최진호의 무덤을 다시 찾았다. 그는 묘비 앞에 꽃을 놓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 정말 편히 쉬세요.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한편 정미선 사건은 사회에 큰 교훈을 남겼다. 연인 사기의 위험성과 함께 피해를 당했을 때 즉시 신고하는 것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계기로 연인 사기 예방 캠페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이 사건은 금융기관들의 보안 시스템 강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차명 계좌 개설과 해외 송금에 대한 관리가 더욱 엄격해졌고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개선되었다. 정미선은 항소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교도소에서 그녀는 다른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예방 교육에 참여하며 속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전해졌다.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된 후 박 형사는 후배 형사들에게 이 사건의 교훈을 전달했다. 범죄자들은 점점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더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사 기법을 익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집념이 중요합니다. 최진호 사건은 이렇게 막을 내렸다. 비록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잃었지만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었다. 마포 내연남 살인 사건은 단순한 범죄 사건을 넘어서 현대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외로움과 그리움을 이용한 악질적인 범죄, 그리고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자들의 고통은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였다. 박성민 형사는 이 사건을 통해 형사로서의 사명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정의는 비록 늦을 수 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 사건이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마포 내연남 살인사건의 모든 진실이 밝혀졌고 정의가 실현되었다. 최진호의 영혼은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것이다.